추경을 통해서 투자 그리고 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인 경기 대응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주제를 딱 잡아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손님 모셨습니다.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반갑습니다. 1년 되셨죠? 맡으신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은 교수님의 연구원에도 계셨고 특히 국세청에도 계셨어요. 네, 정말 잠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장수 아니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 나라 재정 문제입니다. 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추경안 갖고 한번 먼저 얘기를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 지금 이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지금 낮잠 자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 추경안은 이제 주로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이제 민생 안전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경기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민생 안전은 이제 미세먼지를 제일 먼저 내세웠고, 그래서 노후 경유차라든지 아니면 노후 산업 기술 시설 같은 것을 이제 교체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또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경기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수출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펀드에 확충시켜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로 6조 7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빨리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좀 비판하는 쪽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었죠. 네.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상황이 또 예상하지 않았던 그 세수 초과가 큰 폭으로 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세수가 넘친다는 것은 이 정부가 민간 경제로부터 받아들인 것은 많은데 쓴 것은 적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수 추계가 처음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너무 박박 긁어서? 네, 경제가 이제 예측했던 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외로 좋았던 측면이 있었고 또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되었던 측면이 평소보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조금 온도 차가 느끼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야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세금을 자꾸 걷어가니까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이제 결국 반도체 경기가 좋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것은 그것이 전 그 산업 분야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모든 그런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고 바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운 점은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덜 쓰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을 통해서 더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 비판하는 쪽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게 선심성 아니냐. 겉은 그렇게 뭐 미세먼지나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단기 일자리. 뭐 그렇게 보기에는 6조 7천억이라는 규모가 큰 규모도 아닐 뿐더러 아주 급한 그런 민생 분야에 미세먼지가 아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분야에 잘 조합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이제 남은 돈을 좀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좀 깎아주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세라고 그럴까요?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경제에 어느 것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더 많이 걷어서 더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경제에서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이제 이자율도 낮고 투자는 적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저축은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을 민간에 많이 남아 있는 그 돈을 걷어서 정부가 좀 쓰는 방향으로 해줘야만 경제 전체가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지금 거시경제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이제 그 확대 재정에 대해서는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네. 야 이거 그 내용이 네. 뭐 일자리 그때 내용도 질이 낮은 뭐 단기적인 일자리다. 또 뭐 공무원이나 이런 쪽이 너무 지금 비대해지고 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뭐 경직적인 비용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은 사실 또 좀 뼈 아픈 지적 아닌가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받는 분야의 지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고 단기 일자리 같은 부분도 그것이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아직 성숙기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네, 네. 고령 인구들의 그 복지나 그리고 그 생활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고령 인구들이 또 취업할 자리는 그런 단기 일자리가 좀 또 쉬운 일자리고 네. 그것이 이제 그분들에게 또 일단 소득이 어느 정도 네. 주어지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네, 예, 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네, 상징적으로 어느 일정 정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좀 씀씀이를 늘려가다 보니 네, 그 비율을 넘어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뭐 40% 네, GDP 대비 40%를 이제 곧 넘어가지 않느냐. 네, 정부 쪽에서는 그 정도면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 상징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자랑해왔던 나라란 말이죠. 네, 이제 40%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서 재정 건전성 마스트리트 그 기준 얘기할 때는 이제 60%와 누적 부채 60% 그리고 재정 적자 3%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0% 얘기는 이제 어디도 없는 얘기긴 하죠. 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 수년 동안에 40%를 약간 안 넘는 수준으로 몇 년간 꼭 네, 머물고 네. 있으니까 그걸 뭐 지키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네. 수준의 상식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자성 채무가 있고 금융 채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40% 안에 또 40% 정도가 금융 채무거든요. 금융 채무는 그 상응하는 금융 자산이 있는 채무예요. 네. 사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네, 네. 다른 나라를 보면 그런 금융성 채무가 를 빼놓고 대체로 그런 거고 네. 우리는 금융성 채무를 포함해서 40%이기 때문에 감안하면 사실은 굉장히 건전한 그렇군요. 편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아까 네,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국가 채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국가 예, 채무가 있고 또 뭐 국가 부채로 하는 좀 더 네. 포괄적인 네, 범위가 있는 모양인데 예, 아까 이제 예, 저 누적 그 부채 개념으로 다른 나라 같은 네. 경우 한 60% 되면 이제 뭔가 하나의 그 네. 스테이크홀더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국가 부채는 지금 60%가 넘습니다. 이제 공기업 부채라든지 여러 기준이 있으니까 D1, D2, D3 뭐 쭉 그렇죠. 나가면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공기업이나 이런 우리가 거 합친 게 이제 국가 예, 부채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통일돼서 이제 그러니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40%라고 하는 기준으로 외국 그 같은 기준으로 외국 비교를 한 거고 네네. 우리나라처럼 또 이제 D1, D2, D3처럼 공기업을 넣는다든지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또 부채가 더 늘어나죠.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나 일부 이제 공기업 부분도 하나의 그 광의의 네. 국가 부채로 해서 그쪽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금 네. 비교 기준을 맞추면 상당히 네. 우리가 그렇게 꼭 건전하지 않은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원장님은 좀 다른 경우에 얘기시네요.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기업 부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네. LH공사 같은 데는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많이 생겼으니 네. 그것은 국가 부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네, 않고요. 네, 네. 그 정부 일반 재정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떠맡겨져서 부채가 네. 만들어진 거라면 일반 재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그런 점은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나름대로 네. 이제 이 재정 건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사실 네.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네. 국가 추천 연구기관이긴 합니다만 네, 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제 의견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 네.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당장은 당연히 네. 이제 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건전하다고 돼 있어요. 재정건설.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좀 늘려도 네. 재정 건전성이 별 탈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인구 구조 때문에 나중에 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덜 쓰자 네, 네. 이런 입장이라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 동적인 경제의 변화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정부가 이 움직이는 경제, 이 경쟁하는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자율이 낮고 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활동을 해줘야 경제가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잠재 성장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그 회복시켜줌으로써 재정 수입이 늘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네. 원장님 말씀이 이제 어떤 40%라고 하는 그 수치의 기계적인 어떤 그 판단보다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 39%냐 41%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세익 기반이 얼마나 앞으로 탄탄하느냐, 지출 구조도 얼마나 유연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41% 이런 게 아니라 저는 60%, 80% 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처럼 낮은 이자율 기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부로서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부담도 낮고 그럴 때는 충분하게 그걸 활용해 주는 것이. 근데 지금 이제 뭐 아까도 저 노인 비중 말씀하셨습니다만 2040년이 되면 노인 비중이 지금보다도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되는 이제 한 30%가 되고 이 얘기는 이제 그만큼 세입 기반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때 있으면 좀 과감하게 더 쓰자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 것을 미래 땡겨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 인구가 이제 주는 부분이 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우리 잠재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나 세상은 굉장히 로봇화, 디지털화 이러면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활발하게 대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로 국가가 투자를 하고 효율화하게 하면 생산 요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줄어들므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재정 수입도 유지되게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나누다 보니까 뭐 일단 더 많이 써서 일단 현재를 좀 더 많이 좋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잘 쓸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가지 이제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씀씀이를 좀 새로운 데 이렇게 많이 쓰고 싶으면은 저 지출 구조를 좀 확실하게 개혁을 해라. 그래서 안 갈 곳은 안 가도록 이렇게 해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좀 더 쓰려면 이제 세수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증세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것은 이제 큰 구조적인 개혁도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뭐 복지 예산을 늘린다, 혹은 R&D 예산을 늘린다, 혹은 SOC 예산을 줄인다라든지 큰 부분에서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또 그거보다 이제 중간 사이즈에서 이제 사업 단위별로라든지 부문별로 이제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조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과연 경제를 덜 왜곡시키고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는 게 왜곡과 그다음에 고통과 이건 두 가지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그러면 가장 왜곡이 적은 세금입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세금 때문에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본래의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경제적인 선택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건데 부동산은 세금을 부과해도
선택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네, 네.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논란의 네. 쟁점이 있습니다만 네네. 속도의 문제가 더 지금 크지 않습니까? 예, 너무 징벌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지금? 바로 그것이 고통의 영역이죠. 네, 네. 그것이야말로 제일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다른 세금은 이 왜곡이라는 거는 행태 변화를 통해서 딴 사람한테 이 부담을 넘긴다는 거거든요. 네. 소위 우리가 전가라고 하죠. 네. 전가가 이루어지면 전가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건데 전가를 시킬 수 있으면 사실은 덜 고통스럽죠. 네네.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 기업은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상품 소비자에게 전가할 네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그렇게 못 하는데 바로 누구한테도 전가 못 하니까 고통은 또 큰 거예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이 자원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예. 여기서 예. A에서 B로 네. 옮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예. 큰 부동산에 예. 이것을 팔고 예. 판다는 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속도가 이제 좀 점진적이거나 그렇죠. 미리 이제 시그널링이 돼서 그 준비를 할 수 점에서는 있어야겠는데 그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그 완만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만만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완만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까? 끝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재정 쪽에 네. 대한 의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너무 쉬운 정책들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요인이 여쭙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복지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기본 철학으로 네. 이것이 사회 안전망, 사회가 그래도 안전해야만 사람들이 좀 그 위험한 투자도 하고 경제 활동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경험인데요. 지금까지는 세금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정으로 하려는 경제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다른 나라들 일반적으로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은 사실은 안 했던 것이죠. 다 이제 돈을 풀어서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다 갔는데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낮췄고 더 이제 이상 수단이 없어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재정 정책이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네.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건 전 세계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만 더 좀 네. 작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조그만 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예. 이 가업 승계 문제에 네.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참 이 가업을 네. 계속 잇기가 예, 예. 세금 문제로도 참 심각하다. 네, 이거 예. 제대로 세금 내고 하다 보면 다 이게 네. 한다 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좀 쉽지 않은 사안인데 가업 승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 원리에 특히 이제 세법 원리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물려줄 때는 그렇지 않는데 기업의 지분을 가족 구성에게 물려줄 때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세법 원리에 맞지 않죠. 맞지 않으나 그러나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합당한 국가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명분이 바로 고용 유지죠. 네, 네. 어떤 가족 구성원이 승계를 못하면 그 기업이 망가지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럼 네, 기업이 네. 망가진다. 그러면 고용이 훼손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네.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 기업이 가업으로 승계가 되어야만 경쟁력이 유지되느냐 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를 네, 해서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우리 법에서는 네, 네. 그게 굉장히 느슨합니다. 네.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면은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면 네, 다 그냥 해주는 거로. 사실 뭐 가업뿐만 아니라 네. 뭐 소위 말해서 기업 주인의 손바뀜, 그게 가족 내에서든 네. 바깥으로든 그런 과정에 네. 우리가 아직 역사가 좀 일치해서 그런지 뭔가 좀 더 네. 유연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많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예. 측면에서. 세금을 내다 보면 이제
기업의 그 유연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큰 얘기부터 작은 얘기까지 대단히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